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오늘만 지나면은 우리가 그토록 계약할 때부터 기다려왔던 즐거운 추석 면접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명절 연휴를 맞이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3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33쪽.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문물의 교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동하면 문화가 이동한다. 전쟁 역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 어떠한 문물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냐면은 일본은 생국부 시대를 거치면서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무척이나 커졌고, 그래서 많은 도자기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계속해서 도자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도공들을 잡아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언급했었냐면은 이삼평 같은 사람을 얘기했고, 그죠? 그가 만든 자기가 이름이 아리타자기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생산되고 있고, 한때 유럽에까지 수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명성을 얻기도 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어떠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을 통해서 그전에는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물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자면 무엇의 예를 들 수가 있냐면 바로 담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배 같은 것은 원래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라지 않던 작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원래 어디 있었던 걸까? 담배 원래 어디서 자라던 작물일까요? 네,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자라던 작물입니다. 실항로 개척에 나섰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 유럽 상인들에 의해서 이후에 담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선보다 먼저 유럽 상인들을 접했던 일본에 그 담배가 전해지게 되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아메리카산 원산지라서 실항로 개척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본 거 없어요?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원래 아메리카에서만 자라던 작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에서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빨간 김치를 먹고 있다 이러면은 고집 오류죠. 좀 있으면 추석 연휴고 여러분들 제사 지낼 텐데 제사상에 빨간 김치 올라가는 거 본 적 있나요? 그 대부분 흰김치 올려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요, 제사상 차림이라고 하는 세팅은 이미 조선 전기에 완성이 된 것이었고요, 고춧가루는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부터 새롭게 전래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담배는 조선 사람들에게도, 특히 양반 사대부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상품 작물로 널리 재배가 되었고요. 내다 팔기 위한 작물로 널리 재배가 되었고, 조선에서는 이후에 연초 산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담배 예절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되게 이게 강조한 담배 예절이 있어. 혹시 알려나? 담배 안 펴서 모르나? 피는 사람들 얘기 좀 해볼까?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담배 예절 뭐냐면요, 무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 담배 불 붙이다고 해서 어른 앞에서 이렇게 돌려서 붙이고 막 이런 거 예절이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알지? 들은 적 있어요? 아, 그죠. 부모 앞에 담배 피면 저런 후레 자식 막 이렇게 욕먹잖아요. 그죠. 외국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아무렇지않게 그냥 담배 같이 불 붙이고 담배 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광해군이 담배 연기를 그렇게 싫어했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담배 연기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신하들이 담배를 피거나 담배 냄새 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대. 그래가지고 광해군이 명령을 내렸대요. 앞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앞으로, 이제 뭐였지 정확히 워딩이? 나보다 윗사람 앞에서 담배 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자기 앞에서 아무도 담배 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우어른 앞에서, 자기보다 윗사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예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양반들에게 널리 퍼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흡연 문화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지 않겠지만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입이 잘 안 풀리네 이거. 잘 안 돌아가네. 하필이면 그런 상태에서 3반에서도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된다니. 슬프다. 자, 이 사람 이름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김충선, 본명은 사야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과서 96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야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일본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일본 장수로 이 임제왜란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제왜란에 참전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요즘 말로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왜 아무 잘못 없는 조선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있어야 되지?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임진왜란의 참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조선군에 투항을 하게 되고요. 조선인으로 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배우 이름 뭐였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명량에도 왜 명량 영화 봤지? 명량에도 왜 일본인인데 와서 조선 사람 도와주는 스파이 역할로 나온 사람 있었잖아. 잘생긴 남자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누구였는지 어떤 캐릭터인지 기억은 나지, 그지? 그 캐릭터가 이제 이 사야가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밑줄칩시다. 아직까지 조선 사람들이 몰랐던 조총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기술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이름? 너는 참 충성스럽고 착한 신하야 라는 의미에서 충선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이죠. 나중에 병자호란 때까지도 활약을 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 안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병자호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간 왕자 있었어요. 이름 기억나나요? 지난번에 칠판에 열심히 쓰면 설명했는데 북벌론 얘기할 때 배우면 뭘 합니까? 그죠? 네, 고마워요. 소현세자였죠, 그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원래는 소현세자가 왕이 될 것이었는데 죽어서 복림대군이 효종에 올랐고 북벌을 추진했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죠, 그죠? 네, 요즘에 많이 회의감이 들고 있어. 나는 도대체 학생들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1시간 내내 열심히 떠들어봐야 조금 한 2시간만 지나도 다 기억을 못하는 거 내가 뭐하러 가르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험 기간 되면 다시 공부하면서 기억을 할 거지, 그지? 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릴 거죠, 그죠? 아니요. 고맙습니다. 자, 소현세자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를 어떻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애고 무엇보다도 청나라가 오랑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나라가 배우고 흡수했던 많은 발전된 문물들을 소현세자에게 소개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미치십시다.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뒤에서도 또 나오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인물이고요. 자, 당시 유럽 선교사들의 경우에는요, 명나라 때부터 중국에 와서 활발한 어떤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중국에 와서 포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한번 나오는데 마테오 리치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전혀 못 들어봤어. 요즘 한국 사회에 안 나오나? 고녀 만국 전도 뭐 이런 거. 알겠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웁시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 명나라 때 와서 활동했던 마테오 리치가 또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왔던 또 독일 출신의 선교사, 그가 바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명나라 말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활동했던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소현세자가 서양 문물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요. 이후에 조선으로 귀국을 할 때 미치십시다. 천주교라든지 천문학과 같은 이런 어떤 서양의 문물들을 조선에 소개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소현세자가 가지고 들어왔던 물건들 가운데에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알람시계, 자명종이라든지 망원경, 천리경 같은 이러한 것들을 조선에게 소개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책 중에 천주교, 천문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 선교사를 만났으니까 천주교 서적은 그렇다고 칩시다. 왜 선교사를 만났는데 천문학 서적도 같이 가지고 왔을까? 이유는? 네, 지금 얘기해봐야 어차피 얘기 까먹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교사들이 처음 가는 낯선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뭘 받을 필요가 있었느냐?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었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이 사람들이 이와 되게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아담 샬 같은 경우에는요, 천문학과 역법, 달력을 만드는 기술, 날짜 계산하는 법, 이런 거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청나라, 명나라 때 초청이 됐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담 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소개했던 그 천문학 지식과 역법은 조선인들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선에 소개하기로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전쟁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 좋았을까 나빴을까? 당연히 나빴겠죠. 조선은 일본을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양국 간의 외교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느냐? 에도막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게 있어서 조선과의 교역은 대단히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고요. 특히 일본과 조선 사이에 껴있었던 대마도 스시마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의 교역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에게 국교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에도막부 측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자, 에도막부 세운 사람 누구였죠? 제발 나에게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돼. 에도막부 세운 사람 누구였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그죠? 자,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에 참전을 한 다이묘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나는 히데요시와 다르다. 나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던 애들을 물리치고 막부를 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걔랑 다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조선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국교화를 정상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은 왜 정상화하게 되느냐?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임진왜란 이후에 누가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배웠나요, 여러분?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북쪽의 여진족들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본에게 신경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일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여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 사람들은 반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국교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쳐십시다.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면서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국교는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조선은 비정기적으로 에도막부의 외교사절을 파견했는데 이때 조선에서 파견하였던 외교사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통신사예요. 예전에는 조선통신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조선에서 온 통신사니까 조선통신사라고 부른 거고 공식적으로는 그냥 통신사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간 말도 조선통신사예요. 약 200년간 12번 파견이 되었고요.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양국의 우호의 상징이었고 두 나라 사이의 학문과 문물의 교류를 촉진했던 외교사절이 통신사라고 하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자, 약 200년간 12번 파견됐대요. 대체로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이 됩니다. 200년간 12번이면 대략 한 10년에, 아니 20년에 한 번꼴로 파견되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어떨 때 파견됐을까? 에도막부는 어떨 때 조선에서 통신사에 파견을 요청했을까?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자, 어떨 때 파견을 요청을 하였느냐? 막부의 쇼군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쇼군이 자리에 올랐을 때 조선에게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범어리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쇼군이 새롭게 즉위했을 때 조선에게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을까? 그렇죠. 쇼군은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강해 보이기 위해서 그죠? 쇼군이 새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아직까지 권위가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죠? 쇼군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때 조선에게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면은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막부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 우리 쇼군에게 온 조선의 조공사절이다라고 홍보를 해요. 우리 쇼군은 조선에서도 조공사절을 보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서는 이용해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용되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신사의 파견은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밑줄 칩시다.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국서의 교환이에요. 조선의 왕이 일본의 막부의 쇼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고 답장을 다시 조선 왕에게 전달하는 게 이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만은 그보다 조선의 통신사를 파견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밑줄 칩시다. 선진 문물의 파견과 동향 파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라는 것을 반성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요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었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바로 선진 문물의 전파입니다. 자, 왜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보낼 때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었을까? 이유는? 선진 문물의 전파가 왜 중요한 역할이었을까? 자, 요즘에 BTS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멋있어요. 또 뭐 자랑스럽다거나 요즘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거나 뭐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아요? 그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 그지? 우리 자존심이 되게 높아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자존심이 되게 상했어. 지금까지 얕보고 깔봤던 일본에게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는 이런 거 없지? 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의 문화적 수준이 그들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과시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상처받았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가 어떤 사람들로 파견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통신사로 파견되었을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학문적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통신사로 파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사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가서 글씨 한 장 써주고 그림 한 장 그려주고 하면은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입이 쩍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고 실제로 비싸게 팔리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신사가 한양에서 출발해서 에도까지 가는데 하루 만에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들리면서 숙소에서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죠? 통신사가 머무르는 숙소 근처에 마을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왜? 글씨 한 장 써주세요. 그림 한 장 써주세요. 책 읽어보다 모르는 거 있는데 이거 좀 가르쳐주세요.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로 다녀온 사람의 일기 같은 거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야, 일본에 갔다 오는 동안 내가 글씨를 몇백 장을 쓴지 모르겠다. 팔 떨어져 죽을 뻔했다라는 이런 어떤 일기도 실제로 남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조선통신사가 지나갔던 곳곳에는 아직도 그들이 남기고 갔던 그림이나 글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교류의 사절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통신사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넘어갑시다. 전쟁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과 청나라는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에게 행하던 예를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에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하게 되는데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냈던 조공사절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연행사라고 불렀어요. 조선에서 청나라로 가는 조공사절을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왜 연행사라고 불렀느냐? 자, 청나라의 수도 어디였나요? 청나라의 수도? 명청교체 이후에 청나라의 수도? 명청교체 이후에 청나라의 수도? 아, 그렇죠.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은 한자로 뭐라고 쓰나요? 북경이라고 쓰는데 이 북경의 옛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비 연자를 쓰는 연경입니다. 연행사란 무슨 뜻일까요? 연경의 행,
뭐하는 사람? 가는 외교사절이라는 뜻이 바로 연행사예요. 옛 이름이 연경이니까 연행사란 연경에 가는 사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이동한 무엇이 같이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한 연행사에 의해서도 당연히 청나라의 문물이 소개되고 수입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물건을 보고 배우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선진 문물에 있어서 폐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명나라 때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조선 지배층들이 강한 반청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청나라 강희, 옹정, 걸륭 3대에 걸친 황제 지배 시기를 거치면서 무엇을 맞이했어요?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죠? 과거 명나라의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청나라는 전통시대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가장 최고봉으로 보여줬던 때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가장 뛰어난 경제적인 문화적인 수준을 갖춰놨던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양반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깨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깨졌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과거 내가 들었던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것을 일으켜낸 그 나라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미치십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문물 우리도 배워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문물을 접하거나 조선에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한국어 시간에 나오는데 연합! 박지원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거 씁니까? 요건 들어봤겠지? 열화일기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야, 우리가 오랑캐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 비록 여전히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에요? 운동이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실학 가운데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북학파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의 문화적인 운동을 북학운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던 천리경과 같은 천문기구라든지 서양의 역법, 달력 만드는 법이죠. 이런 것들이 이후에 조선에 전파되면서 조선의 역법이나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에도마코 같은 경우에는요, 청나라와 조공과 채권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요. 공식적인 국가 간의 교류는 없었습니다만은 무역을 통해서 상인들을 통해서 문물이 교류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할 때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라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힘이 나기 위해서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3분 동안 같이 듣고 쉬면서 그 다음에 수업을 했는데 지금 여기다가 그 노래를 트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영상에다 넣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게 신고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는 음악을 틀어줬는데 들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아하진 않더라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노래 좀 듣는다 내지는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음악을 듣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힙합이 대세 아닌가? 쇼미더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아닌가? 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되게 널리들 알려져 있잖아. 힙합이 많이들 듣잖아요. 그죠? 사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물론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선생님 때까지만 하다도 그래도 밴드 음악이 더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밴드 잠깐 하기도 했었고 주로 이제 락 음악이나 헤비메탈 이런 것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는 헤비메탈 음악을 이제 좀 틀어줬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나만 좋아했어. 그러면서 저기 어떤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위드랑에 올라와 있는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이 혹시 헤비메탈 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니고요. 그 사람은 아는 사람 있으려나?
와네? 언더테이커. 지금 은퇴한 50살이 넘어서 은퇴한 미국의 언더테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레슬러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영웅이었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애는 우리 학교에 동아시아 선생님 이렇게 생겼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재밌게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있으면 그지?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8번째 대단원이 끝났네요. 8번째 대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며 그리고 두 차례 대규모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각국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대단원 9번째 대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교역망의 발달과 은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요, 실항로 개척은 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기 이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이나 경제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신항로 개척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원에서 논술형 수행평가 주제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들 잘 이해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먼저 명나라부터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의 무역 정책을 4글자로 설명하자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명나라의 무역 정책을 4글자로 쓰자면은 해금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해금, 바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에요. 명나라는 밑주십시다. 민간인의 국외 진출 및 무역을 금지했어요. 명나라랑 무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밑주시겠습니다. 뭐였느냐? 오직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명나라는 이러한 폐쇄적인 무역 정책을 실시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첫 번째, 중화사상입니다. 명나라는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문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명나라와 문화 교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오랑캐들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나라들만 말 잘든 나라들만 조공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만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것이에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요, 명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교역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하는 나라였었다라는 것이죠. 추우면 에어컨 좀 끌까? 나도 좀 추운데? 다들 긴팔 후드를 입고. 자, 다른 나라의 교육의 필요성을 딱히 느끼지 못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바다를 통해서 외부라든지 이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민간인의 국외 진출, 무역 금지하는 것이고 오직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을 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명나라와 조공측분 관계를 맺은 조선이나 류큐, 대궐 같은 나라들이 명나라와 정기적으로 조공을 하면서 그들과 조공 무역을 실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와 조공측분 관계가 맺어졌다가 또 끊겼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등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하지만 일본이 명나라랑 조공측분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또는 일본 외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명나라랑 조공측분 관계를 맺어서 조공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감합이라고 하는 밑주십시다. 도항 증명서가 필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명나라는 자기 나라한테 말 잘 듣는 나라들에게만 허락받은 이들에게만 조공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선이 다가왔을 때 얘네가 조공 무역선인지 아니면 허락받지 않고 밀무역을 하러 온 애들인지 가려낼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급을 한 게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 무역과 관련된 증서가 몇 가지 나와요.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발급을 해준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 그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압은 어디에서 발급한 거예요? 어디에서 발급한 거예요? 명나라에서 발급한 거예요. 누구에게 발급해 준 거예요? 명나라와 조공 채권 관계를 맺은 나라에게 발급을 해 준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에요? 조공 무역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옆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보이시나요? 자, 명나라는 이 감합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다른 나라에게 발급을 해줄 때 발급 장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급 장부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나라의 감합 발급 장부에다가 그 나라에게 줄 감합의 증서를 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장을 여기다 찍는 거지. 그리고 글씨를 씁니다. 언제 어디 누구에게 준 감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반쪽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무역선에 들어와야 너네 누구야 허락받는 애들이야 감압 보여줘 라고 하면은 명나라 관리한테 내는 겁니다. 그럼 명나라 관리 그거 뭐 해볼까?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하고 도장이나 글씨 쓴 흔적이 맞는지 같이 대보는 거예요. 저게 딱 맞으면 통과 이렇게 시켜주는 게 바로 감합이라고 하는 무역증명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당시 명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공의 무역을 다른 말로는 감합무역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들이 조공무역을 하러 오면서 명과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명나라에게 조공하는 나라 사이에 간접적인 교육의 관계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명나라가 무역에 있어서 대외 무역에 있어서 늘 이렇게 폐쇄적인 입장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때 적극적으로 대외 진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밑줄칩시다. 영락제 때 시행이 되었던 정화의 항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또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려나? 정화는 생목인 출신의 환관이었습니다. 생목인이 뭐였나요? 생목인이 뭐였죠? 동원 씨가 2등 생목인이 뭐였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가 2등인 거야. 생목이 눈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몽골 제국에서는 아라비아 반도 출신의 이슬람 상인들을 중간 관리로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과 달리 눈의 색깔이 눈동자의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정화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말기에 중국에 왔다가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 때까지 이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이라서 외국어에 능통하고 지리적인 어떤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락제에게 항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옆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화의 항해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를 지나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인도양 지나서 심지어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도대체 왜 영락제는 이런 어떤 대규모 항해를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자, 영락제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조카인 건문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배웠어요, 이것도. 자, 그런데 사실 이 건문제의 시체를 끝까지 찾지 못해. 난징을 점령하면서 난징의 황궁을 불태우는데 건문제의 시체를 끝까지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화를 보낸 목적은 건문제가 어디 살아있을지 모른다, 잡아와라 라는 걸 파하기 위해서 파견했다 라는 가설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원정은 총 7차에 걸쳐서 동원이 되었고요. 총 3,500여 척의 배가 동원되었고요. 총 27,000여 명이 동원된 대규모 원정이었어요. 사람 하나 찾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끌고 간 배는 3척이었어요. 선원은 200명이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을까?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 보는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배가 우르르 몰려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선원들이 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나라의 사람들, 인도나 아프리카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런 거를 띄운, 저런 배, 저런 함선을 띄운, 저런 함대를 띄운 나라 어떤 나라다? 되게 크고 강한 나라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이 정화의 항해가 이루어질 목적은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밑주십시다.
명나라의 위세를 과시해서 밑에 줄 먼저 적어. 명나라의 위세를 과시해서 위로 올라올게요. 조공 질서를 바닷길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명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인지를 과시함으로써 바닷길로 닿을 수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뭔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약간 작업 벌리게 났지? 조공을 받아오는 것이 목적. 그래요. 자, 이 염납제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을 롤모델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제국의 부활을 꿈꾼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그것을 직접 정복이라기보다는 중화적인 방식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화항해 같은 경우에는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하고 종종 비견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항해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도 했고요. 동아시아인들이 직접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사례도 처음이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콜럼버스는 아는데 왜 정화는 몰랐을까? 콜럼버스만큼 유명하지 않을까? 정화의 항해 이후에 그래서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 루트를 통해서 아시아 세계하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널리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메리카의 새로운 작물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정화의 항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함대를 구성해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보내고 조공을 받아왔는데 사실 이 받아온 조공들을 보니까 원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되게 물론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많긴 했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이죠. 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가봤더니 역시 우리가 최고라는 것밖에 확인하지 못했잖아 라는 이런 또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항해는 7차로 끝나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직접적인 교육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대단한 사건이긴 했지만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크고 중요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세계를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던 중국인들이 늘어났다. 화교의 준치를 증가하였다라는 것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명나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정책, 무역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다? 해금 정책이었다. 해금 정책은 비교적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금 정책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눈치칩시다. 명나라나 일본의 상인들이 외구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하는 이런 일들이 널리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 의아해야 됩니다. 뭐가 의아해야 할까? 일본 상인들이 밀무역을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명나라의 상인들까지도 일본이 하는 이 밀무역에 동참을 했을까? 의아하지 않나요? 나만 의아한가요? 네, 알겠어요. 자, 명나라의 상인들이 일본과의 밀무역에 동참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은과 더불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품을 팔 시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명나라 상인들은 왜 은을 필요로 했느냐? 은의 경우에는 명나라 때 당시에 돈으로 화폐로 통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실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는 한데요, 은의 매장량 자체가 별로 많지는 않은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은을 화폐로 쓰려면은 대단히 많은 양의 은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은 생산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족한 은을 어떻게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수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그러면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왜 명나라와 교역을 하기를 원했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동전이고요. 두 번째 명나라의 물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명나라 물건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당연히 비싸게 팔리니까 그들이 명나라의 물품을 필요로 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 이 사람들이 동전을 필요로 했느냐? 자, 동전은 뭘로 만든 돈을 가지고 동전이라 그러죠?
구리를 가지고 만든 돈을 동전이라고 그러죠. 은으로 만든 돈을 음전, 금으로 만든 돈을 금전, 쇠로 만든 돈을 철전이라고 합니다.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진 돈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전을 필요로 했느냐? 당시 일본에서는 동전을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본에서도 구리 많이 생산됩니다. 물론 뭐 중국에 비하면은 적지만은 생산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구리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동전을 수입해 오는 것이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어떻다? 어땠을까? 네.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본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값이 싸게 먹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해 오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측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바가지가 밖에서만 세면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쪽에서 세다 보니까 명나라가 이런 어떤 왜구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밀무역 같은 것들을 근절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국 16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명나라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라가 돌아가려면, 경제가 돌아가려면 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은 부족하기 때문에 은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나라 상인들의 요청을 명나라 정부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설득만 했을까? 말로만 했을까? 아니었겠지. 뇌물 같은 것을 먹였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왜구의 어떤 피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중국 정부에는, 명나라 정부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느냐. 자, 알다시피 중국의 바다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죠? 어느 쪽과 어느 쪽? 일본 쪽과 동남아시아 쪽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가는 거 위험해서 안 돼. 하지만 동남아시아 방면으로는 괜찮아. 동남아시아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위험이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방면은 안 되지만 어느 방면으로?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항구로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것은 허용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이것은 해금 정책이 폐지된 건가요? 아닌가요? 폐지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외치십시다. 해금 정책을 다소 완화해 준 겁니다. 16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서 명나라 정부가 해금 정책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외치십시다. 많은 중국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고요. 일본 상인들도 굳이 목숨 걸고 밀무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돼요? 동남아시아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만나서 중국 상인들이랑 무역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호이안이라든지 마닐라 같은 이런 어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에 많은 중국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화교사회,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명나라의 해금 정책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류큐라고 하는 나라고 오늘날은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